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성격 파탄자 신우를 시어머니 앞에서 오열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 앞에서 신우를 오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격 파탄자인 신우가 엉엉 우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지만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던 시어머니의 표정도 참 가관이었어요. 신우도 마음이 많이 아팠겠지만 시어머니는 세상에서 본인 자식들이 가장 잘났는 줄 아는 분인데 현실과 마주하게 되니 정말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신우는 결혼하고 자기 남편 때문에 자기 인생이 비참해졌다고 우울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반대거든요. 신우 남편이 임신한 신우를 책임지겠다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신우에게 시달리며 살아왔는데 신우는 늘 적반하장이었어요. 얼마 전에 객관적 사실을 시어머니와 신우 앞에서 얘기했는데 신우가 통곡을 하더군요. 아가씨, 사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를 위해서라도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신우를 위로하는 척하며 이렇게 말하고 사이다 한잔한 기분이 되어 지금까지도 시원한 느낌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해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신우 때문에 속상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항상 내 편인 남편 때문에 참을만 하기는 했어요. 남편이 집을 해오고 저는 제가 모은 돈으로 혼수를 했습니다. 남편은 선배와 함께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서 모은 돈이 많았어요. 남편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지는 결혼할 때 알았습니다. 남편이 신혼집을 해온다고 했을 때도 대출 많이 끼고 해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대출 전혀 끼지 않고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연애할 때 남편이 원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월급쟁이보다 조금 더 버는 사업가라고 생각했다가 좀 놀랐죠. 시어머니와 신우는 결혼 전부터 제가 좋은 남편 만나서 편하게 산다고 말을 참 얄밉게 했습니다. 좋은 남편 만나 결혼한 것은 맞죠. 하지만 시어머니나 신우가 할 말은 아닌데 좀 짜증나더라고요. 좋은 소리도 자꾸 들으면 듣기 싫은데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제가 야박하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돈을 잘 벌면서 시댁에 돈을 안 쓴다는 얘기죠. 남편은 그런 얘기 들어도 대꾸하지 않고 시부모님에게 한 달에 20만 원 드리는 것 외에는 딱히 시댁에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는 시댁에 용돈도 드리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며느리가 아들을 잡아 아들이 집에 돈을 쓰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신우도 자기 엄마 편들어서 가끔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데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어요. 신우는 작은 회사를 다녔는데 집에서는 참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명절 때도 저와 시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방에서 핸드폰이나 하던 사람이에요. 신우는 저를 워낙 미워하는 사람이니 제가 힘들게 일하는 것은 안 도와줄 수 있다고 쳐도 본인 엄마도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도 안 도와줄 수가 있는지 참. 다 큰 딸이 그러고 있는 것을 보고도 별말 안 하시는 시어머니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명절 음식을 함께 하다가 신우에게 뭐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신우를 감싸더군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제 생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신우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아버님이 남편에게 전화해서 네 마누라 생일에 맛있는 거 사주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신우 생일이었는데 제가 신우 생일 안 챙겼다고 시어머니는 참 말 많았어요. 남편이 엄마랑 땡땡이는 며느리 생일 챙겼냐고 따졌는데 듣지도 않고 제가 신우 생일 안 챙긴 것만 가지고 뭐라 하더라고요. 결혼한 후에 남편이 돈을 잘 벌지만 저희는 맞벌이 계속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남편이 돈을 잘 버는데 뭐하러 계속 회사를 다니냐고 이것도 참 말 많았습니다. 저는 돈이 궁해서 회사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이들 학비 지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아서 다닌다고 했다가 시댁에서 잘난 척이나 하는 며느리 되었네요. 집신도 제 짝이 있는지 성격 파탄자 같은 신우가 결혼을 하긴 하더군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신우 남편은 중견기업 성실히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와 남편은 신우가 남자 잘 만났다고 둘이 얘기하곤 했는데 신우는 늘 불만이었어요. 제가 볼 땐 신우 남편이 임신한 신우를 책임지겠다고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신우는 자기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것이 억울하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돌 조금 지났는데 점점 사람이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신우는 본인이 억울한 것을 은근히 저와 비교하며 억울해해요. 신우는 본인 오빠보다 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는데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것이라고 이걸 자꾸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애 낳고 키우다 보니 많이 망가졌다. 자기가 결혼을 안 했으면 하이힐 신고 가방 자주 바꿔 들고 다녔을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신우가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아니고 부잣집 딸도 아닌데 말이죠. 이 얘기를 본인 남편이 있는데도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저와 남편만 낯뜨거워하고 시어머니는 신우가 하는 말을 말리지도 않고 듣고만 있더라고요. 신우 남편이 좀 가엾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사를 했어요. 서울 변두리이기는 하지만 이 동네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말하자면 집을 업그레이드한 것이었죠. 신우는 기분이 상했나 봐요. 저와 남편에게 그렇게 돈을 잘 벌면서 시댁에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본가에 지원하는 것에 큰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정을 이루어 잘 살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본가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인색한 사람도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남편이 돈을 많이 버니 본인들과 돈을 나눠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남편도 전혀 시어머니와 신우의 생각에 맞춰줄 마음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신우가 자기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오빠네는 이상한 것을 자랑한다고 짜증을 내더군요. 신우 눈치 봐서 자랑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저도 별로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에게 시댁에 신경 쓰라고 잔소리를 하더니 또 자기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제가 아가씨는 남편 잘 만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불만을 갖냐고 했더니 또 자기가 자기 남편과 결혼만 안 했으면 훨씬 더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결혼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애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다고 신우에게 뭐라고 했어요. 저는 아가씨는 결혼 전에도 예뻤던 적도 없고 다니는 회사도 평범했고 부잣집 딸도 아닌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아가씨는 결혼 전에 못생긴 것은 아니지만 꾸미기는 열심히 꾸몄는데 예쁘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았다고 말해줬어요. 아가씨 자꾸 아기 낳고 망가졌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아가씨 몸매가 달라진 것도 없다고 말했고요. 그렇다고 아가씨가 신부감으로 선호하는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자기를 무시했다고 버럭 화를 내더니 울더군요. 시어머니는 여자가 남편이 성에 안 차면 신세 한탄을 하기도 하는 건데 제가 말을 잘못했다고 얼른 달래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우가 덜컥 임신을 하는 바람에 인생 힘들어진 것은 신우 남편인데 저렇게 적반하장을 하다가 아가씨 이혼당할까봐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신우 남편은 외벌이로 살면서도 집에 들어오면 아기도 잘 봐주고 집안일도 많이 해준다는데 신우가 불만을 갖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신우는 오열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신우가 아이 낳고 산후우울증이 어쩌고 하시는데 아이가 돌이 지났는데 무슨 산후우울증이냐고 말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부터 신우가 성격이 안 좋고 배려심 같은 것은 전혀 없는 데다가 인생에 불만만 가득하던 사람인데 산후우울증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에게 아가씨, 사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아가씨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야 아이도 바르게 크죠.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시원했습니다. 남편도 신우에게 매번 집에 와서 불만을 얘기하면서 가족들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너와 매제 둘이 잘 얘기해서 풀어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도 제 이혼당하는 거 보기 싫으시면 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받아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가 결혼하고 인생 망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냥 그렇다고 혼자 우기는 것이고 어떤 부분이 망한 것인지 말하지도 못하지 않냐고. 엄마도 제 편 들어주면 오래 참고 살 남자 없다고 하더군요. 그날 정말 하고 싶던 얘기를 다 해서 너무 시원했어요. 본인이 성격이 이상한 건 모르고 성실한 남편을 도대체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참.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그동안 느껴왔던 것을 솔직하게 말했더니 시원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용기를 낸 것이라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냥 신우가 하는 꼬락서니가 꼴보기가 싫어서 신우에게 그렇게 한 건데 남편이 그렇다니 그냥 입 다물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제가 생각이 깊다는데 뭐라 하겠어요. 가만히 있었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쉬울 것 같아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신우인데 또 이상한 소리 하면 그냥 두기도 하고 팩트를 말해주기도 할 생각입니다. 그날 제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죠. 정말 사이다네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어머니를 괴롭히던 아버지와 친가 식구들을 시원하게 참교육한 멋진 따님의 사이다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대 중반일 때 제삿날 친가 식구들 앞에서 상을 엎어버리고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던 작은아버지 뒤통수에 대고 재수없다며 소금을 뿌렸어요. 고모들은 저에게 뭐라 하길래 가슴팍을 밀고 얼굴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재수없는 악귀 같은 것들 당장 꺼지지 않으면 오늘 초상 치를 것이라고 했더니 고모들도 슬그머니 나가더군요. 제 남동생은 그때 자기가 함께 나서주지 못한 것을 지금까지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친정에 찾아가서 친정아버지에게 또 한 번 난리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아빠의 막장 같은 행동 또 하면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작은아빠란 놈과 고모년들에게 지금까지 뜯긴 돈 전부 받아내서 가져오라고도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럴 때마다 풀 죽어서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계세요. 이제는 아빠가 돈을 막 쓰고 다니지 않고 번 돈을 엄마에게 갖다 주고 있으니 엄마에게 아빠를 버리라고 강하게 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친정 일이라 남편 말고는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말한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상담 클리닉에 가서라도 한번 속 시원히 털어놔야지 싶은 생각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는데 삶이 바쁘다 보니 안 가게 되더라고요. 친한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봐도 끝까지 들어주는 친구들은 별로 없었어요. 친구들은 제 얘기를 듣다 말고 그래도 부모인데 네가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기 바빴습니다. 저를 생각해서 친구들이 해주는 말인 것은 알지만 속 시원히 털어놓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저는 좋은 남편 만나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최종 학력이 대학교 중퇴이고 오래 다닌 회사에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누구나 알만한 대학 나오고 대기업 다니며 인성도 훌륭한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게 다 친정엄마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정엄마는 남편 잘못 만나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지만 바르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온 분이세요. 저는 친정엄마가 덕을 쌓아 그 복을 저와 제 동생이 받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동생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동생과 저는 우리가 엄마 덕에 그나마 사람같이 살고 있다고 가끔 얘기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건드리는 것들은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곤 해요.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돈 모아 제 힘으로 대학에 입학을 했다가 아버지가 돈 사고를 치셔서 대학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회사를 다니며 주말 알바를 병행해서 돈 벌고 살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고모가 2명이 있고 작은아버지 1명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장남이에요. 내 얼굴에 침 뱉기이기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람도 피우고 술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저희 엄마는 힘들게 사시는 중에 고모들과 작은아버지는 저희 집에 와서 돈을 빌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버는 돈은 혼자 쓰기도 모자란 사람이면서 본인 형제들에게는 한없이 베푸는 사람이었죠.
엄마가 벌어서 살림에 쓰고 조금 모은 돈을 엄마를 위협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던 사람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지금도 가끔 저와 동생이 엄마에게 물어봐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이혼해버리지 참고 살았냐고요. 저희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고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어느 때인가부터 들더라고요. 엄마는 이혼 후 변화된 삶이 두려웠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엄마가 이런 쓰레기 같은 친가 식구들과 아빠에게 시달리면서도 이혼하지 않고 사신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어쨌든 엄마는 저희 남매를 지키시려고 하셨던 것은 사실이니 엄마에게 감사할 따름이에요. 엄마가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들에게 시달리며 사는 것을 어려서부터 계속 지켜보며 살았는데 제가 좀 커서는 점점 못 참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장남이라서 차례와 제사를 모두 저희 집에서 지냈는데 저는 엄마가 혼자 일하는 것이 너무 안 돼 보여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엄마를 도와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남동생도 언젠가부터 함께 했고요. 바쁜 엄마를 위해 중학교 때부터는 저희 집 음식을 제가 전부 다 했어요. 차례와 제사 음식도 모두 제가 했고요. 엄마는 나가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능력 없는 아버지 때문에 요즘 말로 투잡 이상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집안일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일을 저질렀던 것은 20대 중반 제삿날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고모들이 오고 작은아버지가 오셨어요. 제사를 다 지내고 나서 밥을 차려서 먹는데 음식 나르는 것조차 돕지 않던 고모들은 음식이 짜다, 정성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맏며느리는 정성을 다해 시댁을 섬겨야 한다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제가 순둥이로 알려진 아이였는데 저도 제가 순둥이인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모들의 음식 평가질에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그 전부터 쌓인 것이 그때 폭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말없이 밥상부터 엎어버렸습니다. 고모들과 작은아버지에게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아,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지금까지 참았다. 너희 미친 것들이 주둥이가 있으니 말해봐라. 이 제사상이 우리 엄마 아버지의 제사상이냐? 너희들 아버지 제사상이냐? 어디 처먹을 주둥이만 달고 와서 짜내 맵네 그따위 소리들이냐?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 집에서 빌려간 돈, 우리 엄마가 힘들게 번 돈이다. 다 갚아라. 그 돈 안 갚으면 너희들 전부 가만 안 두겠다.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놀라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리는데 아빠가 이년저년 하면서 소리를 지르길래 한 번만 더 이년저년하고 우리 엄마 몸에 손대면 그때 아버지고 뭐고 가만 안 둔다고 불임 날 테니 그리 알라고 했습니다. 또 아버지는 나랑 엄마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입 닥치지 않으면 당장 내쫓아버리겠다고 했더니 입을 다물더군요. 작은 아버지가 일어나서 나가더군요. 제가 쫓아가서 작은 아버지 뒤통수에 소금을 뿌리고 재수없다고 소리 질렀는데 작은 아버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서 있는 고모들의 얼굴에 소금을 뿌려버렸습니다. 재수없는 악귀 같은 것들 다시는 우리 집에 발 들여놔보라고 그 발모가지 끊어줄 줄 알라고 했더니 슬그머니 일어나서 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고모들과 작은아버지에게 연락이 안 왔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니 작은아버지한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돈 빌려달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친사촌 동생들에게 전화해서 너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번 돈을 빌려가서 아직까지 돈을 안 갚고 있다고 너희 아버지가 안 갚으니 너희들이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아버지에게도 전화해서 같은 얘기 했고요. 내친 김에 고종사촌들에게도 전화해서 고모들이 빌려간 돈에 대해서 말해주고 너희들도 갚으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 주기적으로 아버지에게 돈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벌어도 번 돈보다 더 쓰던 사람이었고 고모들과 작은아버지에게 빌려준 돈은 엄마가 번 돈이고 나중에는 내가 번 돈도 있는데 당장 가서 받아오라고 말하곤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는 술을 먹고 엄마에게 주사를 부리는 일도 없어졌다고 해요. 저는 어릴 적 아버지의 개차반 행동이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그 트라우마로 남자 만나기를 두려워했는데 다행히도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좀 가만히 있어봐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큰 소리 날까봐 심장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는 웃으시면서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시는데 그 상황이 정말 낯설었습니다. 금실 좋은 저희 시부모님을 보면서 어릴 적 트라우마도 많이 극복된 것 같아요. 동생과 함께 부모님 집에 가서 엄마와 얘기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옵니다. 더 자주 찾아뵈야지 하면서도 마음처럼 되지는 않네요. 지금은 아빠가 벌어오는 돈을 엄마에게 모두 주고 있어서 아빠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아빠를 보면 일상적인 대화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가끔 가다 고모들과 작은아버지에게 빌려준 돈 이자까지 다 받아오라고 아버지에게 위협적으로 말하게 되네요. 남동생은 지금도 가끔 고모들과 작은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돈 갚으라고 하는데 전화를 잘 안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 악귀 같은 인간들이 그 돈을 갚지 않을 것이란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인간들이 한 못된 짓을 자식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서 사촌들에게도 그 돈을 갚으라고 말하곤 합니다. 요즘에는 엄마에게 저와 남동생이 우리 버리지 않아서 고맙다고 말해줍니다. 한때는 엄마가 차라리 아빠와 이혼을 했다면 우리가 덜 불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그냥 엄마가 믿고 있는 대로 말해주는 것이 엄마도 저희도 마음 편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제 마음을 글로 적고 나니 시원한 마음이 듭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니님, 정말 효녀시네요. 멋지십니다. 자식들 위해 참고 고생하신 어머니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못된 장모를 어머니가 따귀를 때리고 이혼 소송 중이라는 남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소송 이혼 중인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장모님 따귀를 때렸습니다. 장모님은 아내를 데리고 갔고 얼마 전에 아내가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었지만 내쫓아 버렸습니다. 30이 넘은 아내가 판단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면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 평생 고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소송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처가가 어려워서 아내는 거의 몸만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참 당당했습니다. 본인 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못해줄 것이 없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저희 부모님을 속상하게 만든 적도 많았고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성인이 될 무렵에 증여해 주신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저희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전세 계약이 끝나서 저희는 일단 원룸에서 잠깐 살다가 그 집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장모님은 저에게 집은 꼭 공동명의로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셨다가는 당장 결혼 엎으라고 하실 것 같아 말씀드리지 못하고 장모에게 시달림을 받았어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며 장모님은 집을 공동명의로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라 장모님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에게 잘 말해서 공동명의 같은 말씀은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내도 제 말에 동의하는가 싶더니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부터는 집을 공동명의를 해야 한다는 장모님의 말씀이 맞다고 말이 바뀌더라고요. 결혼 전에 장인이란 분은 딱 2번 봤습니다. 사업 때문에 부산에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결혼한다고 하니 서울에 올라와서 2번 만났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장인은 오래전에 바람이 나서 부산에서 살림을 차려서 살고 있는 사람이더군요. 장인이 부산에서 사업을 크게 한다고 장모님이 자주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사기꾼 같았어요. 처 이모부들과 처 외삼촌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아서 부산에서 크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장인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장인은 장모님 형제들에게 사기쳐서 돈 들고 도망친 사람인 것 같았어요. 딸을 결혼시키는데 자금이 당장은 막혀 있어서 그러니 저에게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혼수도 해올 필요 없고 예당 같은 것도 우리 집에서 요구할 일이 없으니 결혼할 때 돈 드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일을 가지고 나중에 장모님은 저에게 버릇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는데 돈이 드는지 안 드는지 네가 뭘 안다고 장인에게 그런 식으로 말했냐고 하는데, 식장비와 식대는 축의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지 않냐고 했다가 천하의 싸가지 없는 놈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둘이 있을 때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했더니 어른이 하는 말을 가지고 따지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싸가지가 없는 것이 맞다고 하더군요. 장모님은 결혼 전에 처제 남친과 저를 많이 비교했습니다. 처제 남친이 건강식품을 사왔다고 하면서 사위가 될 사람은 처부모를 항상 챙겨야 한다고 하시는데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도 무슨 때가 되면 물론 선물 세트를 보냈는데 수시로 선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았어요. 결혼 후에 장모님은 저에게 전화를 자주 안 한다고 뭐라 하는 적이 참 많았습니다. 아내는 결혼하고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장모님은 저에게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를 해서 사위가 혼자 사는 장모에게 전화도 하지 않는다고 뭐라 했습니다. 힘들게 키운 딸을 데려갔으면 장모에게 매일같이 전화해서 살갑게 굴고 고마워해야 하는데 제가 그런 것이 없다고 혼내는 것이었죠. 아내에게 장모님 전화 강요 때문에 좀 힘들다고 했더니 저보고 노력하라고 하더군요. 그럼 너는 우리 부모님에게 전화 안 하냐고 했더니 저희 부모님은 자기가 전화를 하지 않아도 싫어하지 않으니 괜찮은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장모님은 저희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한 이유가 돈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아내는 모은 돈이 거의 없었는데 집 생활비로 사용했던 것이죠. 처제는 버는 돈을 본인 엄마에게 한 푼도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큰딸이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는데 큰딸이 결혼을 하면 돈줄이 끊길까봐 결혼을 반대하고 저를 군기 잡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신혼 때부터 아내가 집을 나갈 때까지 아내와 자주 말다툼을 했는데 저희 부부싸움의 원인은 항상 장모님이었습니다. 싸우고 나면 다음날 저녁에 장모님이 와서 저를 혼냈습니다. 장모님에게 우리가 싸운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따지면 어른에게 따진다고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저는 장모님에게 혼났고 장모님은 말끝에 집 공동명의는 언제 할 것이냐고 꼭 물어보더군요.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서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을 공동명의로 하라고 처가에서 강요하는 것, 장모님이 별 이유도 아닌 것으로 저를 괴롭히는 것 등 모두 부모님에게 말씀드렸더니 저희 어머니는 사돈의 돈을 뺏으려고 결혼을 시켰나 보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과 아내가 저를 괴롭혀서 집을 공동명의하고 나면 또 시비를 걸어서 또 뭐를 달라고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설마 했거든요. 지금은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싸웠다고 또 장모님이 와서 저에게 뭐라고 할 때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장모님은 어디 한번 너희 부모 불러보라고 아들을 버르장머리 없게 가르친 것을 안 그래도 따지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장모님에게 아무리 자식이어도 부부의 일에 부모가 나서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말씀하셨더니 장모님은 사위가 너무 성질이 나쁘고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본인이 가르칠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잘 가르쳤고 잘못할 애가 아니라고 했는데 장모님은 마누라를 쥐잡듯이 잡는데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이냐고 하더군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번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장모님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어딜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드냐고 하면서 제 따귀를 때리더군요. 곧바로 저희 엄마가 장모님에게 욕을 하면서 장모님 따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한 대 맞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장모님의 머리카락을 잡고 여러 대를 때렸어요. 저희 엄마는 장모님에게 어디 술집에서나 하던 버릇을 사위에게 하냐고 소리를 지르셨고 저희 아버지도 무슨 이따위 미친 여자가 있냐고 막말을 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아내에게 이딴 집에 너를 둘 수 없다고 하더니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떨리고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그 뒤로 아내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저도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 달 넘게 기다렸다가 연락 없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협의 이혼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니
대화나 협의가 통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협의 이후는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장을 받았다고 아내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에게 이렇게 끝낼 것이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집을 나가서 지금까지 연락도 없이 안 들어왔으면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뿐이라고 말했어요. 장모의 괴롭힘이 우리 혼인 파탄의 원인이니 나는 위자료를 최대한 받고 끝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모는 저에게 전화해서 아니나 다를까 소리 지르고 욕을 하더군요. 지금 통화 내용 녹음하고 있는데 소송이혼에 내가 아주 유리해질 행동을 하고 계시다고 계속 욕해보라고 했더니 우물우물하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소송이혼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것이더군요.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판결이 날 때쯤 되니 얼마 전에 정말 어이없게도 장모와 아내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통화를 해봤자 욕이나 하는 사람들이라 제가 아내와 장모의 전화를 받지 않았거든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라 집에 들이지 않고 집 앞 공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장모는 본인 딸이 집을 나갔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원망하듯 말하더군요. 제 발로 나간 성인을 내가 끌고 들어올 수도 없는 노릇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고 했습니다. 아내는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생각이 짧았다고 하는데 됐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무릎을 꿇고 빌겠다고 하며 진짜로 그렇게 하더군요. 생쇼하지 말라고 했어요. 30이 넘은 나이에 앞뒤 안 맞는 엄마의 말을 듣고 남편을 자기 집 종이라 생각하던 사람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수작이냐고 했습니다. 나와 우리 부모님 원망하지 말고 딸이 벌어오는 돈이 끊기는 것이 싫어서 딸을 이혼시키려 하는 장모님을 원망하라고 말했습니다. 곧 판결이 날 것이고 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받고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어요. 사돈의 재산에 숟가락 얹어서 공짜로 먹고 살려고 했던 너희 어머니란 사람 정말 소름 끼친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친구들은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라고 하며 인생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라 하지만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인생 공부를 한 것 같네요. 제가 현명하지 못했던 것을 탓해야지 누굴 탓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판사를 만나고 왔는데 판사님이 장모님이 주장하는 소리에 짜증을 내듯이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해보면 판결은 제가 원하는 쪽으로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이없는 이유로 이혼남이 될 것이 답답해 이렇게 하소연하는 글을 일신사에 보냅니다. 쓴소리도 좋고 위로의 말씀도 좋습니다. 모든 말씀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돈의 돈이 탐나서 사위를 괴롭히는 장모도 있군요.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힘내서 이혼소송 잘 마무리하시고 힘차게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를 부려먹지 못해 안달난 시모를 번번이 골탕 먹이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소리를 질러서 다시는 시댁에 안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이러시길래 어머니는 외할머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시집살이 같은 것은 당한 적 없다고 고모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던데 평생 주부로 살아오신 분이 도대체 무슨 고생을 하셨다고 매번 그렇게 고생하고 사신 척을 하시냐고 이제 거짓말 그만하시라고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하시는 것이 조선시대 사람 같은 분이세요. 항상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과 육아를 강조하셨습니다. 저희는 맞벌이를 하는데도 항상 저에게 살림을 가르쳐야 한다고 조바심이 나 있는 분이셨죠. 저와 신랑은 돈도 비슷하게 벌고 집안일도 거의 비슷하게 하며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자가 돈 벌어오고 여자는 아이 낳고 키우고 집안일하며 살았으니까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살림에 대해 잔소리를 했던 것이었겠지만 요즘은 맞벌이가 대세이니 시어머니의 살림에 대한 잔소리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저희 시어머니는 잔소리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시댁에서 자는 경우가 좀 있어요.
친정이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친정에 당일치기로 갔다 오기가 힘들어서 자고 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안 막히면 2시간이지 고속도로가 막히기라도 하면 3시간, 4시간도 장담할 수 없어서요. 친정에서는 하루 자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시댁에 똑같이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신랑은 굳이 시댁에서 자고 올 필요 없다고 했지만 시부모님도 은근히 바라시고 시댁과 친정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시댁에서 자고 오곤 했습니다. 신랑은 본가나 처가나 불편할 것은 없었죠. 친정에 가면 큰 사위 왔다고 이것저것 맛있는 음식 준비되어 있고 술친구로서 최적화되어 있는 친정아빠와 신나게 술도 마실 수 있어서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신랑은 저희 친정에 가자고 할 정도입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남편은 꼼짝 못하게 하고 저에게만 일을 시키셨는데 잠시 쉬고 있는 저를 불러서 TV 리모컨을 집어달라고 할 정도예요.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시댁에 가면 잠시도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친정에서는 신랑이 설거지를 가끔 하기도 하지만 시댁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설거지하려고 고무장갑을 끼는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며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아무렴 내가 아들한테 설거지를 시키겠냐? 하시며 직접 설거지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진심일까요? 결국은 제가 하게 되는 거죠. 시어머니는 항상 아프신 분이세요. 앓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신데 트림을 하고도 죽겠다 하시는 분입니다. 옆에서 누가 계속 아프다 아프다 하는 소리 하루 종일 들어본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노이로제 걸려요. 신랑은 저에게 미안한지 제가 시댁에서 뭐 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도와주려 하는데 시어머니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해를 해서 항상 제가 모든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로 신랑과 시어머니 사이에 몇 번 말다툼이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아프셔서 누워 계시다가도 신랑이 주방에 있으면 몸을 벌떡 일으켜서 아들이 무슨 일이라도 할까봐 주방에 시차를 나오셨어요. 얼마 전 주말에 친정에 다녀오는 길에 시댁에 들렀습니다. 시댁에서 하루 자게 되었는데 새벽에 시어머니가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아무 말씀 없이 저만 흔들어서 깨우셨습니다. 무심결에 신랑을 깨우려고 했더니 걔는 좀 더 자게 두라고 하시더군요. 귀한 아들 깰까봐 그렇게 조용히 저만 흔들어 깨우셨나봐요. 늘상 있던 일이었으니 저는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먹고 점심에는 시아버지께서 콩국수를 드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마트에 가서 콩물을 사오라고 하시더군요. 국수 면을 사오라는 말씀이 없는 것을 보니 면은 집에서 직접 반죽할 생각이라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콩국수 할 때 콩물은 이러이러한 것을 사오라고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일부러 설명을 복잡하게 했어요. 신랑은 못 알아듣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내가 마트를 다녀올 테니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마트에 가서 콩물도 사고 저희 집 장도 천천히 봤습니다. 중간중간 신랑에게 반죽 다 했냐고 톡으로 물어봤어요. 반죽이 다 끝났다는 톡을 받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날 점심에 결국 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콩국수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저녁은 배달 음식을 먹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바깥 음식을 시아버지께서 못 믿어 하신다고 하시면서 간단히 차려서 먹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시작하셨는데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일이 터져서 회사 사람들이랑 계속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핑계대고 친구들과 톡하면서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회사 동료들과 통화하는 척하면서 나가서 친구들과 전화로 수다 떨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다고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저를 부르려고 했어요. 신랑이 가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 다 하면서 저는 회사에 일이 터져서 정신없으니 부르지도 말라고 했다네요. 시댁에서 처음으로 숟가락 하나 안 놓고 앉아있다가 밥 먹었네요. 시어머니는 굉장히 언짢으신 듯 하셨어요. 제가 밥을 먹으면서 정말 맛있다고 여러 번 말하면서 먹었거든요. 아들만 둘 있는 시아버지는 제가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밥을 잘 먹으니 반찬을 이것저것 제 근처에 놓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에서 제가 제일 어리니까 내가 하자 생각하고 했는데
주방일은 며느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시어머니를 비롯해 아무도 손 하나 까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마인드가 너무 싫었어요. 시어머니 세대의 다른 어머니들에 비하면 누리고 살면 살았지 고생한 것도 별로 없는 시어머니가 본인은 고생을 많이 해서 앞으로는 대접만 받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싫었고요. 그 뒤로 시댁에 가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결국에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성질을 내시며 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하시더군요.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시댁에서 며느리가 다 하는 것인데 제가 안 해서 화가 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은 아끼고 며느리만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외할머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것이냐고 했어요. 그리고 고모님들 얘기 들어보면 어머니는 시댁에서 며느리라고 할머님이 별로 일도 안 시키셨다는데 매번 고생하고 사셨다는 거짓말 좀 이제 그만하시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언성이 높아지려 하길래 명랑하게 인사드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오는 길에 신랑이 무슨 일 있었냐고 묻는데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더니 신랑도 자기 엄마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본인은 처가에서 그렇게 대접을 받는데 그럼 며느리도 비슷한 대접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저에게 잘했다고 말했네요. 앞으로도 한동안은 시댁에 가면 아무 일도 안 할 생각이에요. 시어머니가 또 부려먹으려고 하면 회사 핑계대고 집에 올 거고요. 틈틈이 시어머니에게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느라고 고생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 합니다. 또 무슨 일 생기면 일신사에 후기 보낼게요. 생각을 무리하지 않고 잘 표현하는 똑소리 나는 분이시네요. 신랑도 공정한 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행복할 일만 남았네요. 멋지십니다. 이번 사연은 아이가 안 생기는 쓰니님에게 막말을 하던 동서를 쓰니님이 대성통곡하게 만든 사이다 사연과 그 후기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즈님들. 결혼 7년차 유부녀예요. 애 키우시랴 직장 다니시랴 다들 고생 많으시죠? 제가 고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아이가 안 생기는데요. 아이 셋 낳은 동서가 은근히 저를 기분 나쁘게 합니다. 제 자격지심인 건지 동서가 진짜 저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지 판단이 되질 않아요. 읽어봐 주시고 현명한 대처법을 저에게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라 생각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랐습니다. 저희 친정아빠가 딱 그래요. 근데 성인이 되고부터 다른 사람들 자세히 보니까 저와 친정아빠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게 아니라 먹다가 일정한 양이 채워지면 숟가락을 놓는 사람이더라고요. 아침 점심 쫄쫄 굶다가 저녁에 남들 먹는 한 끼 식사량보다 많이 먹으면 뭐 하겠어요? 하루 종일 먹은 양은 남들보다 적은데요. 근데 그 한 끼 식사 남들보다 많이 먹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찐다고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제가 남들보다 먹는 양이 적다는 걸 30쯤 돼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삼시세끼를 먹으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속이 부대끼고 해서 그 노력도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이렇게 먹는 양이 어려서부터 적었지만 아빠가 마르고 키가 큰 편인데 제가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키는 169예요. 20대 때는 키 크고 날씬해서 친구들의 부러움도 많이 샀더랬습니다. 문제는 제가 결혼 7년 차인데 아이가 없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아이 없어도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말은 안 해도 아이를 원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병원 가서 검사도 해보고 했어요. 의사쌤이 저희 부부 둘 다 문제 없다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부 생활 열심히 하면서 생활했었습니다. 근데 매스컴에서 하는 얘기가 요즘 여자들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불임이 많다고들 하잖아요. 제가 일부러 살을 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말라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남편에게도 시부모님에게도 언젠가부터 눈치가 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 눈치 주시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걱정하는 눈치시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이듬해에 시동생이 결혼했는데요. 시동생은 6년 만에 아이 셋을 낳더라고요.
그것도 딸이 무지하게 귀한 시댁 집안에서 딸 둘의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물론 시할머님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도 부럽고 남편도 엄청 부러워하면서 좋아하고요. 시동생 큰아이가 걷고 말문이 튀기 시작하니까 시동생네 만나기만 하면 조카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한참을 놀아주다 오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짠해 보여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동서는 덩치가 좀 있는 편이에요. 거기에다 말을 좀 뇌를 거치지 않고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외모를 많이 시기하는 듯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댁에서 저를 만나면 동서는 제 외모가 말라서 없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이겠지 하고 그냥 웃어주고 넘겼는데 점점 도를 넘더라고요. 동서가 또 요즘 마른 게 유행이라서 그렇지 실상 남자들은 살집이 있는 여자를 좋아한다. 마른 여자들은 잘 먹지 않아서 입냄새가 난다는데 형님도 그러냐? 형님네는 애도 없는데 둘이 돈 벌어서 뭐 했으냐? 돈 남으면 조카들에게 투자해라 등등. 이것 말고도 동서에 이것들과 비슷한 어록들이 많은데 기억이 나지 않네요. 동서는 교활하지는 못한 건지 이런 말들을 주위에 누가 있건 말건 저에게 거침없이 말합니다. 그럼 남편이 좋은 말로 동서를 저지하는데 동서는 그냥 막무가내로 내 입 갖고 하고픈 말도 못하냐는 식으로 오히려 언성을 높여 남편은 조카들 앞에서 엄마인 동서와 싸우면 조카들이 자기 미워할까봐 그냥 조용히 넘어가곤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동서가 이런 막말을 할 때 남편인 시동생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기분 나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남편이 어쨌든 이렇게 제 방패가 되어주려고 하니 동서의 말들도 참고 넘길 수 있었고요. 근데 얼마 전에 시댁에서 큰 소리가 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날도 덥고 하니 아들 며느리들 삼계탕이라도 먹이고 싶다 하시며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아침 일찍 어머니께서 장을 다 받아 놓으시고 재료 손질까지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동서는 끓이고 반찬 차리고 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같이 둘러앉아 삼계탕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많이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침과 점심은 거의 굶고 하는 사람이라 먹어도 잘 안 들어가서 조금만 먹고 남편에게 제 그릇에 있는 고기를 덜어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걸스럽게 삼계탕을 먹던 동서가 형님, 그렇게 안 먹으니까 말라서 아이가 안 생기잖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순간 정적이 흘렀는데 동서는 주변 상황에 아랑곳 않고 형님, 많이 드세요. 건강해져야 저처럼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몸에 좋은 삼계탕이라 속이 부대껴도 약이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확 기분이 상해서 수저를 상에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형님, 어른들 계시는데 수저를 그렇게 먼저 놓으시는 거 예의가 아닌 거 아시죠? 이러더라고요. 정말 욕이 나오려는 거 꾹 참았습니다. 이 악물고 참으니까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터졌습니다. 제가 훌쩍거리니 시부모님께서도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계시는데 동서가 형님, 밥상머리에서 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의도 모르시나?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시동생이 동서에게 입방 좀 그만 떨고 밥이나 먹으라고 한 소리 하더라고요. 동서는 시동생에게 자기가 못할 말 했냐고 큰 소리로 따지고 둘이 티격태격 하다가 식사가 끝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로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진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에 동서가 저에게 오더니 형님, 제 배 좀 만져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자는 시츄에이션인가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옆에 있는데 동서가 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 자기 배를 만지고 아이 잘 낳는 자기 기운을 받아가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시동생이 놀라서 긴장을 하더군요. 제가 꾹 참고 웃으면서 동서 배를 만졌습니다. 뱃살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동서의 배를 만지면서 제가 동서는 얼마나 먹어대길래 뱃살이 이래? 아유, 징그럽다. 서방님이 살 빼라고 구박하지 않아?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능글맞은 남편이 옆에서 자기야, 그런 말 하지 마. 재수씨는 남자들이 뚱뚱한 여자 좋아한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야.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지만 이러더군요. 그러고는 동서 표정을 봤더니 기분이 많이 상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동서, 나 있잖아. 의사가 그러는데 내가 말라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 아니래. 근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돼지같이 살쪄야지만 아이가 생기는 거라면 난 그냥 사람처럼 살면서 아이 안 낳고 살래. 라고 했네요. 그랬더니 동서가 막 울부짖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저한테 배를 만져보라고 한 건데 자기를 모욕했다면서 엉엉 울더군요. 시부모님은 워낙 순하신 분들이라 눈치만 보고 계셨어요.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동서에게 다가가서 동서, 너무 자괴감 갖지 마. 동서는 키가 작고 뚱뚱해서 볼품은 없지만 그래도 아이 셋이나 낳았잖아. 그럼 예쁘고 날씬한 나보다 동서가 더 나은 거지 뭘. 하면서 위로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동서는 더 서럽게 큰 소리로 울더라고요. 정말 코끼리가 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한참 동서를 위로해주는 척하며 동서를 놀리고 있는데 남편이 저에게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부터 동서는 저를 만나도 저에게 아이 얘기나 시어미 잔소리 같은 얘기 일절 안 합니다. 동서의 행동에 이 정도만 되받아친 것으로는 제 기분이 풀리지 않아 가끔 기분 안 좋을 때는 그때 동서에게 더 심하게 말할 걸 하고 후회도 하지만 어쩌겠어요. 좋으신 시부모님 봐서라도 참아야죠. 지금은 잠잠하지만 동서가 워낙 푼수라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제가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서 마음 편하네요. 동서가 저 아이 안 생기는 것 같고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저는 계속 동서 뚱뚱한 거 개처럼 물고 늘어지렵니다. 두서없는 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후기 올릴게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두서없이 쓴 글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댓글로 위로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 생기면 후기 남기겠다고 했는데 일이 생겼습니다. 저 드디어 아이가 생겼습니다.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현재 임신 7개월이라 아직은 태동이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가끔 태동이 느껴질 때면 참 내 아이가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별은 아들입니다. 처음에 생리가 멈춰서 그냥 편하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아이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살고 있었거든요. 주변에서 아이를 왜 안 갖냐고 물어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에 갔더니 임신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얼떨떨했습니다. 친정부모님과 시부모님에게 전화로 임신 사실을 알리면서 실감을 했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 성별이 나왔는데 무려 아들이랍니다. 저는 아이 성별에 연연해하지 않았는데 남편은 아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약간 있는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아들이라는 말에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장손복에 생겼다고 하시며 우리 며느리 장하다고 해주셨습니다. 태어나서 장하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네요. 이쯤 되면 우리 동서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시겠죠? 동서는 똑같아요. 눈치 없이 말하고 허세도 가끔 부리고 아이 부심이 여전하지만 제가 아이를 갖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마음이다 보니 동서가 하는 행동도 애교로 보이더라고요. 엄마의 도량을 넓게 만들어준 아이에게 고마워해야 할 것 같아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동서는 저에게 이것저것 많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좀 듣기 거북한 소리도 하곤 했는데 웃으며 잘 넘겼어요. 임신 5개월이 넘어가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임신한 것을 모를 정도로 배가 안 나왔는데 동서는 혼자 열심히 걱정을 해주더군요.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개월수 대비 정상 체중이라고 했어요. 제가 워낙 살집이 없었기 때문에 배가 그리 많이 안 나와 보이는 것인데 동서는 아이가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 많이 먹어라, 당장 휴직해라 등등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저 고등학교 때 임신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도 마른 편이었거든요.
막달 거의 다 되어 휴직하실 때나 되니까 확연히 임산부로 보였어요. 그 기억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열심히 걱정해주고 잔소리해주니까 말로는 동서에게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좀 듣기 귀찮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서 귀엽잖아요. 우리 아이를 예뻐해주고 놀아줄 사촌 형 누나를 셋이나 낳아준 사람이니까요. 동서는 항상 다이어트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살고 있어요. 밥상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양을 먹는데 그 후에 과자, 떡, 과일, 음료수 등을 끊임없이 먹습니다.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라면을 먹기도 해요. 식사 때 기름진 것을 먹어서 느끼하다고 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라면 같이 먹겠냐고 물어봐서 여러 개 끓여서 동서가 가장 많이 먹어요. 그리고 자기는 밥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먹는데 왜 살이 찌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는 내 여동생이었으면 세게 깨물어주고 싶은 동서랍니다. 지난 설에는 동서가 하루 종일 열심히 먹더니 자기 큰일 났다고 하루 종일 기름진 것을 너무 많이 먹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동서 그럼 우리 라면 먹을까? 했더니 동서는 바로 제가 끓일게요 하는데 하는데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이제는 동서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서가 말을 막 하는 경향이 있지만 제가 아이가 안 생겨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서의 말을 오해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엄마의 도량이 넓어지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우리 아이 대단하죠? 나중에 크게 될 아이인 것 같아요. 제가 아이도 생기고 동서와 잘 지내게 된 건 모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위로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또 무슨 일 있으면 소식 전하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동서에게 또 무슨 사이다를 날린 후기보다 오히려 더 사이다 후기인 것 같습니다. 순산하시고 크게 될 아이 잘 키우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